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도훈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또 외교안보 오래 하셨는데 이 무역이나 이 수출 관계에 있어서 백색 국가라는 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라는 특혜 지정국에서 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건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일본의 백색 국가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건데 네. 안보와 관련해서 백색 국가라는 거는 화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보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방국을 의미하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보 우방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그 나토 동맹국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하나만 있고 네. 아시아에도 딱 우리나라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유일하게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함됐었군요. 이제 그 대양주로 하면은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전체가 27개 나라밖에 안 되고 유럽을 네. 빼면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걸 지정하기 15년 전인데 처음 그 지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빼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백색 국가로서 한국이 받았던, 한국한테 일본이 해줬던 그런 각종 특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타격을 받는 품목이 그럼 어떻게 되는 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 백색 국가로 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예컨대 안보나 국방과 관련된 화학 제품이든 아니면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는 네.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백색 국가는 사실 정부의 허가 없이도 기업 대 기업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백색 국가 지정에서 빠지게 되면 정부가 일일이 다 모든 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네. 완전히 뭐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수입을 하려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또 서류도 여러 가지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불편해지고 또 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면 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뭐 많게는 일부 언론에는 1000가지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조그만 가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네.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목재 이런 것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그 허가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 공장 같은 데서 쓰는 정밀기계 같은 것들 일본산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이게 만약에 규제가 되면은 정말 이것도 큰일 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베 총리가 이제 선거에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자민당 여당이죠 자민당 간사장이 뭔가 이게 요번에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원래 전통적으로 자민당 이제 간사장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사무총장입니다. 네. 이제 당 넘버 한 2 정도 될 거예요. 어, 하면. 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간사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발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극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제 보시면. 네. 이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발견됐다는 거죠. 화학물질. 이에 대한 점검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일본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했다는데. 네. 결국 이제 저 화학물질이라는 게 군사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저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안보상 이유로 점검을 한다. 왜? 북에 흘러 들어가면 그게 다시 전용이 돼서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거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북으로 간다는 그게 북으로 갈 수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쓰기 바빠 죽겠는데 저걸 왜 북으로 보냅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저거를 북으로 만약에 보낸 걸 미국이나 이쪽이 알게 되면 정말 그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걸 수입해서 북으로 보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일본도 알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런 발언하는 거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참여한 선거용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WTO를 제소하게 되면 네. WTO가 하는 건 경제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WTO를 갔을 때 일본 왜 이런 무역 제재를 하지? 왜냐면요. 이걸 가지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무역법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안보상의 이유로 하는 겁니다. 이걸 아마 WTO 쪽에 아마 우리나라 제소를 했을 때 들고 네. 나오기 위해서
미리 아마 저런 얘기들을 좀 해놓는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하나 궁금한 게 그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 밖에 이 민간 기업에서 그런 에칭가스나 뭐 이런 소재들을 수입하는 건데 변호사님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그 중간에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어차피 수입은 당연히 모든 나라로 그렇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수입은 기업이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일본에서 그렇게 아마 프레임을 짜가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이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기업에 수입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북한 쪽으로 좀 보내는 것 아니냐. 아마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네. 일본 쪽에서 암시하는 거는 네. 우리 기업들이 그 북한에 석탄을 그 수입하다 그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공해상에서 또 유류를 환적하다 또 발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또 이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미국 측에서 혹시 그 미국과 한국이 공유한 군사 관련된 정보가 네. 북한으로 일부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런 또 그 의혹을 강력하게 그 비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역사나 아니면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암시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박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도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 지위라는 게 있고 그런데 네. 근거 없이 막 저렇게 던져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갔을 때는 뭐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자신들의 근거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일본에서도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에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 청와대한테 아마 청와대라든지 우리 정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또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협상 카드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협상 카드건 어쨌건 간에 이게 어쨌든 반도체 소재같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북한에 줬다는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당장 나서갖고 저 간사장이라는 네, 사람 네. 발언 수정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립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미국도 감시하고 있어요. 북한에 네. 뭐가 들어가거나 외국에서 뭐든 선적에서 선박대 선박으로 뭘 옮기는 거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저게 뭐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일본 입장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저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막 그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적절한 수준에서 저는 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 입장이든 아니면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정하는 꼴이 될 그렇죠. 수 그럴 수 있어서 있죠. 반드시 반박은 하고 그렇죠. 지나가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입이든 아니면 청와대 입이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은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페이스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페이스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도리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번 경제 제재 조치 가장 큰 배경으로 거론되는 게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 참의원 선거, 일본에서 지금 아베가 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라는데 21일이에요. 오늘이 7일이니까 한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요. 21일 지나면 지금의 보복 조치를 그럼 걷어들일 거로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21일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일 참여 선거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 개헌으로 치닫겠다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이 그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의 국력이 GDP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3분의 1까지 쫓아왔는데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경제를 판가름할 그 IT 분야에서 굉장히 한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핵이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그 아직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네.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본이 느끼는 또 위협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네. 우리도 군사 대국화하려는 그 일본에 대한 굉장히 그 불안도 있고 그렇죠. 의구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경제 문제는 아니고 외교 문제고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외교 정치 쪽으로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이나 아베 총리 입에서도 이게 정부 간의 어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번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베 총리 지난주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これ安全保障上のための貿易管理をそれぞれの国が果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はこれ義務なんです。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자, 이거는 약간 역사, 히스토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아베 총리가 지금 국가 간의 신뢰, 약속이 깨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얘기인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그런 깨졌다고 하는 근거가 될 텐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6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부터 네. 시작이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 196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청구권 협상이 모든 네. 게 끝났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위안부 합의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 대 정부로 약속을 한 건데 국가가 그러니까 이 다음 정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라고 저는 보여져요. 본인들 네.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거예요. 65년대에 있던 한일 청구권 문제는 국가 대 국가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국가 대 국가는 됐지만 국가와 별개로 개인이 개인은 받은 피해에 대한 살아있다.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네.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의 행정부가 그러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사실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할머니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사과도 못 받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 이 피해자분들의 어떤 절박한 절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네.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화해와 치유재단이죠. 그 재단을 이제 없애는 그런 절차를 등기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밟아왔고요. 네.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네. 두 번째도 물론 전 정부가 하긴 한 거지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현 정부가 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 물론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또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새로운 협상에 임해야 될 텐데 본인들은 네. 이미 돈 줬고 다 계산 끝났다라고 하는 입장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5년도에 체결됐던 그 한일 협정 자체가 지금 양국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자 이제 법률가 두 분이 계시니까는 제가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 1965년에 한일 간에 했던 그 청구권 협정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게 명시됐다고 보기에는 사실 해석하기는 되게 애매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협정이 보면 뭐 개인, 국가 및 국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조약이나 이런 국가 간의 그 협약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은 결국은 국내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국가 간에는 뭐 협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위자료 부분,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게 청구권 그 협정의 문헌의 해석을 넘어선 해석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또 주장하는 논건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거 2005년도에 아베 정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인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는 65년도에 이미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데 어떻게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걸 해석하는데 일본 대법원에서 뭐 당연히 일본 대법원이 그렇겠지만 일본 대법원에서는 65년 청구권에 개인 청구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본은? 분들이 네.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해석의 문제에 따른 건데 이게 재밌는 게 95년도 우리나라 YS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YS는 1995 년이요? 아시겠지만 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다 그런 발언을 했던 대통령. 그렇죠. 네. 95년대 우리 정부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 보수 정부인데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오히려.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네, 그렇죠. 오히려 그랬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 정부인데도 또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이제 신부장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3억 달러 무상장 당시에 청구권 협정으로 왔던 이제 무상장은 3억 달러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이 돼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청구권 협정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배상을 하고 그 안에 우리 나라에서 개인들한테 전해줄 돈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추가 피해를 보상하다 이런 이제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당시엔 정부에서 그렇죠. 한국 정부에서 정부가 이제- 피해자들한테 줬군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나온 게 6,200억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에서 받을 것은 65년에 청구권 다 해결이 됐고, 그럼 그 무상자금을 가지고 뭐 경제 개발도 쓰고 여기저기 쓰고, 뭐 경북 그 안에 하고 그렇죠. 포스코 개발하고 이런 데 썼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할아버지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할 돈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일본의 주장인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해석이 맞다 틀리다. 예전에 YS 정부, 김영성 정부 해석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간의 해석의 문제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네. 할아버지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피해자니까 할아버지라고만 할 수 없고 때문에 피해자분들. 네. 그렇죠. 피해자분들. 네. 그 피해자분들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전원업자를 판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문제는 이제 논란이 없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옳다 그러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 대법원은 판단했으니까. 끝.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일본이라는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 그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네. 결국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그 문제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야. 옳고 그름을 법원에서 가려줄 수 있고 정치적인 거는 선거에서 가르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국제관계라는 게 뭐 국제대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 있잖아요. 국제사법소 있긴 한데 그게 뭐 국내에서 어떤 대법원만큼 사실 그렇게 절대적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뭐 국제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외교관계라는 게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숙제인 거죠.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진모 교수님께 좀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법원은 끝났어요.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한 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그 신일철 죽음이라든지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이라고 하는 데서 1억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지급했던 7만 2천여 명 되는 그 피해자분들한테도 똑같이 앞으로 1억 원씩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재판하고 이번 재판이 또 다르게 별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재판을 요구했던 분들이 주장하는 주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거를 돈을 나눠줬다고 하면 네. 이번에는 그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일본 다시- 기업들. 그렇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고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것에 이렇게 판결이 난 거니까 네. 이 부분은 그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을 그럼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정부가 내놓은 주장은 그거였어요.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만나서 네. 금액 만들어 가지고 지급해 드리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안했던 건데 일본이 네.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은. 거기는 선후 관계가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네. 원래
1월에 청와대에서 거부했던 1월에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멈춘 상태이긴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마저도 아마 지급하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그거보다 다른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정말 이게 이제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배상받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었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적 감정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본 정부가 또는 아베 총리가 진심 어리게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찾아가 사과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정부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돈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해도 되고요. 우리 정부는.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감정이 안 좋은 것이고,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보상을 받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일본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돈 문제나 경제 문제로 나올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국제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는 관점도 우리하고 동일하니 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재는 정말 동감이 되는데, 일본 기업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이돈 위원님.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지금 못 주겠다고, 1억씩 못 주겠다고 하니까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각까지 하겠다. 한국에 있는 기업, 그 일본 기업들, 신일철 주금 미쓰비시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이제 강제 절차까지 돌입하는데, 일본은 하나도 못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논리면은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23만 명이면은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줘야 되는 돈이 23조 원 정도 되는데, 일본 기업들은 더 안 주겠다고 그렇게 뭐 사실상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사법적 판결이 그 양국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크게 흔든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 국제 정치에서 가급적이면 그 외교 활동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네. 국제법적 용어에 그 아미쿠스 쿠리에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Friends of Court. 그래서 그 법정의 친구들,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과 관련된 어떤 그 판결을 해야 될 때는 외교 당국의 그 견해를 듣는 거를 관행화하고 있고, 외교 당국의 그렇습니다. 견해를 듣는. 선진국 중에서는 그 외교관 출신을 반드시 그 대법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카스트로가 집권을 해가지고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을 국유화해버립니다. 당연히 그 농장주 미국인은 미국 법정에 소송을 했겠죠. 당연히 자기 재산권이 침해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 판결은 뭐냐면은 네. 쿠바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그 정부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 우리 국내법에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이 판결이 이제 강제징용 판결이 2012년에 나왔는데 당시 이제 김능환 그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은 아마도 그 김능환 대법관은 일제에 우리나라 병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65년 조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법적 논리로 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렸는데 판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그 한일 간의 갈등,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거, 한국이 일본을 두려워하는 거, 네. 여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정상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얽혀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네. 명백한 거는 기업인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잘못 없는 네. 기업인들이 이거를 뒤집어쓰게 될 상황인데 어차피 결자 해지. 이 문제는 아베 정권의 의도, 그 다음에 어떤 문재인 정권의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의심하기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한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삼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좁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일본 지금 뭐 나라를 들어서 딴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두 분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네. 일본에서 최근에 못 만났죠. 8초 만에 악수만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패널분들 뉴스 고수들이니까 짧게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씩만 각자 그 말씀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가 지금 다시 내놓은 안이잖아요. 한일 양국 기업들이 기금.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그게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지금 짧게 설명하기 좀 길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으로 해서 결국 이제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뭐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해도 1년 6개월 걸리고 승패를 알 수 없는 거고 그동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빨리 이제 조기에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일본과 물밑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도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탑다운 방식이 돼야 되는 건 맞죠.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최 교수님. 뭐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 우리 정부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경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페이스를 계속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참 정말 긴급한 또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럴수록 정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또 정부를 탓하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일본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민들도 뭐 불매운동을 한다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21일 선거 이후에 만약에 선거에서 성과를 못 이루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교적인 어떤 당근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1일 날 아베 정부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만약에 못 거두면 사실 이 제재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변호사님 지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도훈 의원님 간단하게 예.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두 번째 우리 미국을 활용하는 것? 한일 관계 원로들, 세 번째 국회, 그다음에 네 번째 양심적인 지식인들. 아베 총리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면서 이 얘기했을 겁니다. 대체로 한일 관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고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별개로 미국에 굉장히 한미 관계 중요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공략해서 미국이 그 개입할 때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로들 우리 굳이 이름을 대면은 우리 공로명 장관님, 네. 김명원 장관님 한일 관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 많아요. 네. 이런 분들 활용해야 되고 세 번째 국회 초당적인 대표단이 일본 방문해서 네. 일본 정치인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법 얘기도 지금 여당에서 나오죠. 일본 배상 책임, 기업의 배상 책임 면제해 주는 거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양심적 지식인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죠.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내 양심적인 지식인들 협력해서 정치가 우리 한일 국민의 삶을 함부로 흔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울림이 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치가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든 정치에 의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